최경희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관세에서 시장이 하루 중에도 사실은 좀 어지럽게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오늘 3대 지수만 해도 롤러코스터처럼 진짜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장 마감 후에 또 나오는 얘기들, 관세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부분 주시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국제뉴스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국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복 관세 얘기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각각 반응들 좀 정리해 주시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예상대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일제히 보복 관세를 내놨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가만 안 있겠다고 하면서도 그 모두가 그래도 대화하자 하는 그런 그 기조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에서는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먼저 중국부터 좀 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 10 플러스 10% 네. 관세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히 미국 농축산물하고 이제 방산업체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 중국 외교부가 앞서서 대만에 무기 판 것 때문에 상당수를 제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1차 관세 보복 그때 할 때도 발표를 하고 엿새 후로 했는데 이번엔 똑같이 엿새 후. 그러면서 이제 상무부 대변인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대화하자. 그러니까 약간의 말미를 주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하자는 그런 그 좀 제스처를 보이는 겁니다. 물론 보복 관세 측면에서의 대응은 내놓지만 전면전이 아닌 그래도 대화의 창을 좀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수위 조절을 좀 하는군요. 그리고 또 네. AP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니까 중국이 미국산 목재를 이제 금지하고 그다음에 미국 3개 농산물 수출 기업으로부터 그 콩 수입도 중단시켰는데 그 명분이 맥각이 검출됐다. 맥각이라는 게 이제 균이거든요. 네. 그런 그 하는데 이제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조치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거 하면서 대화하자는 그런 그 쪽으로 방점이 더 가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방산업체 말씀도 앞서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일단 WTO에 제소를 하고 믿을 수 없는 기업,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또 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네. 블랙리스트죠. 거기 방산업체 10곳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15개 미국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같은 게 이제 이중 용도 물자를 중국이 그쪽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유전자 분석 업체가 이제 미국 일루미나인데 여기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게 역사적으로 보면 앞뒤 맥락이 어떤 의미로 좀 상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당연히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특히 중국이 지금 양회 이제 어제 시작됐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전인대가 개막이 네. 되니까 이제 그런 시점에 맞춰서 또 미국이 또 공격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합의가 있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대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하면서 대화하자는 쪽에 더 포인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불만과 단호히 반대를 표하고 반격으로 권익을 굳게 수호하겠다 하면서도 미국이 객관적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서 올바른 궤도로 조속히 복귀하길 희망한다. 여기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새로 포함된 방산업체 중에서 이미 외교부에 의해서 뭐 대만 관련돼서 무기 판매 중단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곳이어서 그렇죠. 좀 상징적이다라는 이제 의미. 그걸 이제 이번에는 상무부가 또 네.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자, 캐나다 쪽 반응 그리고 뭐 어떻게 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정리해 볼까요? 캐나다는 이제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이제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 규모 바로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한 21일 안에 나머지 우리 돈으로 한 125조 원 정도에 해서 추가 보복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트루도 총리가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좀 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아주 격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려 가지고 병합시킬 의도를 갖는 것 같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가 미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철회를 하면 우리도 철회한다는 식의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역시 방점은 대화하자. 그리고 통화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의 이런 언급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SNS 통해서 또 반응을 했던데 오늘 11시에 또 국정연설이 있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뭐 관세와 관련돼서도 어떤 얘기 나오는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멕시코 대통령 셰인바움 대통령도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다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례회견에서 네. 미국 결정의 관세 비관세 투트랙으로 맞대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품목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일요일 대통령궁 앞에 있는 광장에서 이제 군중 연설하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조치를 모욕적 일방적이라고 하면서 역시 아무 정당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결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덧붙이기를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우리는 전혀 없다. 역시 대화하자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명분으로 가장 좀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언급인데요. 상무장관이 그 미국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계속 마약이 들어오는 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멈추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그게 멈춰진다면 관세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관세 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임을 멕시코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덧붙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 달 2일 무역 정책이 재정될 거다. 그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4월 2일에 그 상호관세 네. 부분을 이제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뭔가 좀 이렇게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걸 뒤집어 보면은 만약에 그때까지 조치를 안 하면은 관세를 또 높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비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로만 보면 뭐 마약이 미국 내 유입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 막을 수 있다는 게 입증만 되면 관세 없앨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반대면 오히려 추가로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네, 하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러트닉 장관이 또 그 자동차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동차 제조업이 미시간하고 오하이오로 돌아오길 바란다 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동차로도 미국을 괴롭혀왔다. 이건 이제 트럼프식 그 레토릭을 그대로 따왔네요. 그렇군요. 트럼프도 또 오늘 새벽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 내 은행 영업 예, 관련된 아니 얘기죠? 그 트루도에 대해서 트루도 주지사라는 표현도 그러니까요. 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뭐 보복 관세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호 관세로 추가 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트루도 주지사한테 설명해 줘라. 이렇게 또 슬그머니 또 깎아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당 오늘 국정연설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일단 굉장히 좀 강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트루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캐나다가 그 미국 은행이 캐나다 안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그걸 또 불만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가 앞서서 통화했을 때도 트루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캐나다는 자국 내에 미국 은행을 허용하지 않는데 미국에는 캐나다 은행이 넘쳐난다. 또 이렇게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각으로 11시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까? 이게 팬데믹급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예정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보편 관세 25% 두 나라에 대해서 부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융 위기 때 하고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게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널은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그동안의 그 자유무역 이점을 아주 가장 잘 활용한 국가들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 USMCA 그 혜택을 만끽해왔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세 나라 간에는 관세 없이 이제 상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아시겠지만 수출의 80% 가량이 전부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걸 이제 손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2기와 함께 좀 무너지면서 많이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경제에 불가피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분석이에요. 여기 대해서 이제 네. 1990년대 지금 이제 이 USMCA 전신이 나프타죠. 그때 협상에 관여했던 멕시코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이 세 나라 간 자유무역 협정이 영원히 갈 걸로 그렇게 보고 베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거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걸로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관세가 북미에서 몇십 년간 이어져온 어떤 그런 FTA 만능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각각 나라의 성장률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저널이 내다보는 거는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대로 가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GDP의 최대 5%, 멕시코도 최소한 3% 정도 감소한 걸로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수치 상향도 문제지만 이렇게 자유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캐나다 쪽에서도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상업회의소 부회장이 미국에 대한 경제 파트너 믿음이 이제는 망가져서 이걸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 하면서 기업이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 좀 볼멘 소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취임을 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과 중국의 통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이제 일본 니혼게 이자이가 이걸 부각시켜서 보도했는데요. 트럼프가 그저께 백악관 기자단하고 만났을 때 엔화든 위안화든 그들이 통화 가치를 낮추면 우리에게 매우 불공정하게 된다 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관세를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캐터필러 미국 중장비 대기업 하면서 일본하고 중국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미국에서 트랙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진핑 주석하고 일본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계속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고 말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일기 때 그렇게 한 건지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그렇게 한 건지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시바 일본 총리는 나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환율 관련해서. 그러게 일본 재무성 같은 경우는 근데 통화 약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화 시점이 이게 그러니까요. 시점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 차이가 상당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런 건지 그러니까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해서 이 가토 일본 재무상이 네. 어제 기자들한테 우리는 통화 약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개입을 했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아마 이해할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에 관해서는 가토 재무상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하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게 미국에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어쨌든 언급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트럼프가 자기 네. 관세의 정당성, 자꾸 정당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백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율 문제도 또 이렇게 네. 슬그머니 끌어들인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기도 합니다. 관세와 통화를 또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다음 얘기는요.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자동차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자동차 가격도 올리고 수요도 줄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전 니혼게 이자이가 이쪽 관세하고 환율 문제를 자꾸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봤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이대로 가면은 올해 미국 내 신차 수요를 한 12%가량 줄일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멕시코, 캐나다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가 많거든요. 회사에 따라서는 한 30%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서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이용해서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거의 한 27%가 자동차하고 부품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한 12%가 자동차하고 부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격도 올린다. 노무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미국 자동차 업계가 관세 상승분을 가격에 전부 가격으로. 만약에 전가를 하게 될 경우 미국 내 평균 자동차 판매값이 6%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 이렇게 되면 신차 수요가 한 12% 줄어들 거라고 봤고요. 특히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 CEO는요 어제 블룸버그 회견에서 트럼프 관세로 자기가 보기에는 미국 신차 가격이 많게는 $12,000, 우리 돈으로 한 1,700만 원 이상 뛸 수 있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업체가 누구인가, 어디인가? GM 거론 많이 됐잖아요. 네, GM으로 지적됐고 미국 내 판매의 한 30%를 멕시코에서 가져온다는 점이 지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많게는 90%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나스닥하고 닛산하고 마츠다가 가장 클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의 한 30%를 멕시코에서 수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마츠다 영업이익 57% 이번에 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관측 네. 나오고요. 그 여기에서 그 미국 자동차 공업협회 쪽에서도 좀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 관세 때문에 미국 공급업계가 심하게 흔들린다. 그래서 고용도 위험에 빠질 거다 하면서 북미 공급망도 약화되면서 동시에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만 한 9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가 위협받을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오는 우리 차와 관련된 얘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여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로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제재가 좀 어느 정도 많이 풀리게 되면 뭐 그 다음을 우린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국 자동차가 가장 먼저 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러시아 쪽에서 그 미국 제재가 풀릴 거라는 그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복귀할 거다 하는 기대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 자동차 전문 매체 자룰룸이라는 데 그 편집장이 이렇게 전망한 걸로 타스가 어제 전했는데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이 즉시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러시아에 가서 거래하라고 허용할 걸로 자기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해제되면은 현대차하고 기아가 6개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러시아에 돌아와서 비즈니스를 재개할 것 같다. 그리고 일본, 유럽 순으로 뒤를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2023년 말쯤에 현대차가 철수를 했다고요? 그렇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공장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러시아 그 파이낸스 회사에 10,000루블 단돈, 당시 환율로 치면 14만 원밖에 안 됩니다. 팔았는데 그 대신 2년 안에 공장을 다시 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이 옵션이 올 연말까지 끝나니까 이제 러시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한국이 제일 먼저 올 거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이게 근거군요. 네. 다른 쪽 분석도 있습니까? 지금 다른 쪽 그 러시아 전문가 얘기도 제재가 풀리면은 도요타, 현대, 폭스바겐이 가장 먼저 돌아올 걸로 자기는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전쟁 중에 이제 서방 기업들이 다 나가고 나서 중국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토종 자동차 메이커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같지는 않지만 일단 올해 이런 가운데 그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가 올해 러시아 시장에 최소 10개 신차 브랜드가 진출될 거다 하면서 요게 좀 눈에 띄는데 한국 KG그룹, KG모빌리티가 이제 그 쌍용을 인수했죠. 그래서 티벌리, 코란도, 토레스 이 세 가지를 생산하는데 이 크로스오버 세 종류를 조만간 판매할 거다 이런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 KG그룹은 수출 비중이 많이 커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그 폭스바겐 공장에서 이제 러시아의 그 새로운 브랜드 테넷이 생산되고 있고 샤오미 전기차도 들어올 거다 하는 식으로 이즈베스티아가 또 내다보았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 러시아 쪽의 분석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업체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죠. 레이 달리오가 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좀 격한 말을 쓰면서 경고를 했는데 뭐 심장마비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부 관세들 얘기를 하는데 이 레이 달리오는 미국 부채 충격을 네.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폭스 비즈니스가 이제 저런 걸 보면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미국 부채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미국이 3년 안에 경제적 심장마비에 직면할 수 있다 아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채 악순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여름에 35조 달러 동파하고
현재 36조 2천억 달러 정도로 불어난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실 미국의 이 빚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달료는 그렇다고 해결 방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적자하고 다가오는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면서 국내 총산단 대비 적자율을 3%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료가 이제 덧붙여서 트럼프가 지금 영구 감세를 추진을 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은 예상 적자가 GDP의 최대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3%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그러자면은 부채가 소득 대비 증가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 공급 수요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 집계를 보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해운업계 얘기입니다. 향후 6년간 250억 달러, 36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한다.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은 특히 해운 부분에서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 니폰 유센, 미카이 상선, 그다음에 가와사키 기상 같은 데가 이제 합쳐서 얼마 전에 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ON이라는 그런 통합 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간에 우리 돈으로 36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니케이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제 배도 더 만들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해운사들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송량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는 건데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인수 합병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니케이는 그 ON이가 이렇게 적극 투자하는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지만 세계 무역량이 지난해에도 꾸준히 늘어왔고 올해도 한 3% 정도 늘어날 거로 본다는 겁니다. 특히 신흥국 개도국이 지금 성장하게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무역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중동 정세가 악화돼서 지금 이제 배들이 수에즈 운하 같은 데로 못 가고 멀리 돌아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박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위기를 기회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관세에도 해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보고 좀 더 대비를 해놓는다. 이런 개념의 투자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바로 육로로 교역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면 이제 미국이 대체 수입을 하자면 그건 결국 해운 쪽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선박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이외 지역 조달하는 물품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그런데 기회로 보나 봅니다. 로이터는 네. 일단 이 해운 부분에 그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물동량이 한 80%가 이제 해운 부분에 할당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막 관세를 계속 가지고서 막 휘두르니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그 글로벌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 그 CEO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대응책이 중점 논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MSC 그다음에 이게 스위스 이제 세계 1위 컨테이너사입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머크, 하파그 로이드 같은 데인데 하파그 로이드 CEO 얘기가 진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 관세가 높아지고 해운 비용이 커지면은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데 로이터는 또 이 관련해서 트럼프 그 행정부가 최근에 그 말씀드렸죠. 중국 선사 규제 강화한 네. 거요. 수수료 같은 거 입항 수수료 높였는데 이게 한국하고 대만 해운 업계에는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와 대만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 있다. 자, 다음 얘기는요.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갈등하는 문제, 충돌하는 양상도 좀 빚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의회 연설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 광물협정 합의 발표를 원한다. 지금 로이터에서는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관련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돼서 일본 쪽에도 질문이 나와서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외무상이 어제 정례 회견에서요. 네. 이 우크라이나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냐 이랬더니 앞으로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다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하면서 지원 규모도 우크라이나 요구를 감안해서 검토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젤렌스키 백악관 충돌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반드시 비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평화의 길이 쉽지 않고
그렇게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대부분 국가는 아니겠지만 몇몇 국가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눈으로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일본 외무상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유럽하고 인도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평화유지군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이 만약에 이게 되면은 참여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은 유동적이고 구체적 언급은 시기상조라 하면서도 일본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의미 있게 덧붙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로이터가 보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모두 중단시킨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이제 광물 협정 압박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오늘 11시 우리 시간으로 네. 11시에 이제 국정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거를 발표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젤렌스키도 조금 다시 조금 이제 대화 다시 하겠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면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임 후 한 달 좀 넘었으니까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한 일들 좀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관세라든지 이런 광물 협정 관련된 언급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일본인 9명을 무기한 입국 금지시켰는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1월에 그 특수 차량 엔진 부품하고 소형 오토바이 같은 335개 품목 수출을 금지시키는 제재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성명을 보면은 그 일본 외무상을 포함해서 9명을 일본 사람을 무기 입국 금지시켰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미 이시바 총리는 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 금지된 일본 사람이 460명 정도 되는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는 이걸 막 이제 버릇들이기를 하는데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관세와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 많이 뉴스를 쏟아지는데 또 내일도 새벽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